우리가 오르도스 청동기라고 사실 또 우리 임금님도 그렇고요. 저희들만 해도요. 저희가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방 청동기는 그냥 오르도스 청동기라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려면은 스키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지도 덕택에 저는 아마 선생님들이 제 강의 몇 번 들었을 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스키타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연대가요, 한 단계 더 떨어집니다. 앞에는 기원전, 1500년 기원전 1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고인돌 문화가 있었을 때, 이 유라자 어땠을까? 저는 언제나 이거를 지리 환경을 많이 공부해요. 사람은 죽고 국가는 없어져도요, 그들이 있었던 땅과 지리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차 부대가 지나갔죠. 그리고 기원전 800년쯤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중국 북방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지는 이 초원 벨트에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합니다. 자, 전차 부대하고 우리 그 기마 부대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차 부대가 아까 배너나 전차 부대라고 떠올리시면 한참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마 부대일까요? 아닐까요? 기마가 아닙니다. 말 등에 타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때부터는 전차가 없어지고 그냥 말 위에 타버립니다. 바로 그 차이가 여기에서 모든 그러한 차이를 이제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 타보신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말 타는 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안장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장이나 말 조종 기술이 없을 때는 그냥 말 등에 탔다가는 사실 좀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말 등이 푹신하지 않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큰 사고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대는 끊기겠죠. 그래서 전차 부대 때는 기마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마라고 하는 문화가 등장하면서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스키타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스키타이 개인 문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스키타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스키타이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문화가 이 전체에 여기 오르도스, 파지리, 사카, 사르마타 아마 이름만 들어봤을 법한 또 여기서 동쪽 끝으로는 하가점 상층 문화, 아까 제가 그 청동기 외 재련 있었던 바로 이렇게 구조선이죠.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 스키타이 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서양 사람만 지나가면 우리가 서양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미국 사람 지나간다 했잖아요. 딱 그 원리예요. 이 그리스에 있었던 그 역사가들이 봤었던 가장 확실하고 뚜렷했던 그 기마 이름들은 바로 이 스키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다 말 타고 이제 청동 무기를 쓰면 다 그냥 이렇게 그 스키타이라고 통칭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이게 혼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키타이 계통 문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금 말한 것처럼 말 등에 탔다. 이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마이. 사실 그 단어는 엄청나게 컸던 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차 부대는요. 행동에 그러니까 평지는 엄청 빠른데 약간만 구름지대나 산악지대는 못해요. 그 대신에 기마 부대가 생기면서요. 산악 지역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확장성이 더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끝에부터 우리나라 근처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북방계 유물들의 대부분의 근원지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통 요성은 거대한 부분, 우리 신라 부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부분, 그들 직접 왔냐 안 왔냐 가지고 말이 나는데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초원을 대표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신라인들이 많이 참고했겠죠. 그다음에 동물장식 뒤에 나옵니다. 바구, 말 타는 그리고 이제 동검,
다음에 이제 투구. 이 모든 것이 이제 무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3요소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스키타의 3요소. 그거는 동물장식, 무기, 거대한 혹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다면 기원지. 기원지가 이게 바로 예전까지는 이 스키타이가 여기 있었으니까는 스키타이가 기원이겠지 그랬었거든요. 뒤에 나온다면은 요즘 얘기는요, 이 기원지는 이 스키타이가 아니라 이 시베리아 한가운데 투바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엔간하면은 동아시아는 다 엔간하면 중국 기원으로 생각하잖아요. 문명 기원. 그래서 한국도 이제 김치도 중국 거. 그러면 중국 사람들 아니 니들 어떻게 뭐 약간 그런 이미지가 똑같아요. 서양도 그리스 로마 문명이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다 기원지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는 제가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할 텐데요. 바로 이게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오랑캐. 헤로도토스하고 사마천 둘 다 뭐 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했었던 유목민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다 아시는 사마천은 이제 흉노와 한나라 전쟁할 때 직접 젊었을 때 궁정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전황보고를 받고 기록하던 사관이었죠. 반면에 헤로도토스는 이 사람도 되게 웃기는 게 우리도 보면 저기 문헌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답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답사 가서 안 보면은 글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맨날 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떤 문헌사 하시는 분인데 이게 대릉하라고 이게 대릉을 하면서 막 나오시는 거에서 막 한참 삘 받아서 막 잘 강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강의 대릉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삘을 받았고 논문을 잘 쓰셨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저는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 이 사람이요 답사광이었어요. 이 사람은 직접 사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키타이 지역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을 남겨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스키타이와 흉노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문헌사라고 하는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러한 유라시아 천문기가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에 보았었던 전차는 그 인도의 리그베다와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신화적으로만 기록이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실체로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물론 둘 다 이 사람들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오랑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왜냐면은 이 유목민들의 삶은요 거기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찰을 했을 때 그들의 문화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이 지역을 암흑의 어떠한 그 세계로 평가시켜버리는 그러한 그 좀 안 좋은 단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진짜 무슨 지능이 떨어진 그러한 오랑캐 정도로만 시도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바로 현대 정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생님 허무는 강의가 고고학 전문이지만 저는 사실 유라시아를 하면 느낀 거는 우리들의 고고학은요 결코 현대 정치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라시아가 아주 심각하게 그게 있는데요. 저희도 뭐 한중 간에 되게 갈등 심합니다만은 그러한 현대 정치의 판도를 읽으면요, 그 각국의 설들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푸틴이 선전포고할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무엇으로 봤냐? 우크라이나는 태초부터 스키타이 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 사람 주장이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아니 슬라브인들이 생긴 지가 언젠데 갑자기 왜 역사 타령이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대부분 그 러시아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스키타이가 자신들의
역사나 자신들의 선조의 어떠한 계통을 잇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현재 중국에서 중화문명에 대한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국 고고학의 뉴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갑자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냐고요? 바로 우크라이나는 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스키타이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면 특히 우크라이나가 그 주장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슬라브인들, 특히 그 러시아인들의 그 역사인데요. 지금 전쟁을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우리는 이제 러시아랑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 근거로 스키타이를 드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해야겠네요. 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선생님들 한번 떠오르는 게 백발의 금발의 미인 인왕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초원의 가장 서쪽 끝입니다. 우리나라랑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동쪽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 아니라 동양 계통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스키타이 계통이 살았었습니다. 7에서 2세기 사이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언어상 이란 계통 사람이에요. 이란. 아리안에서 이어진 이란. 그 다음에 흉노에서 나온 훈족이 저기까지 갑니다. 훈족이 저쪽에 우크라이나에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튀르크 계통인 아바르 칸국이 있습니다. 아바르하고 하자르 칸국. 아바르 그러면 아마 잘 생소할 텐데요. 우리 고구려에 나오는 유연 나라, 유연이 아바르예요. 예. 완전 언제 거기까지 갔냐고요? 아니, 그냥 여기는요, 서울 부산 하이웨이입니다. 그냥 가면 끝이 거기에요. 예. 그거는 역사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바르족이 이 지역에 살았었어요. 칸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바르의 후예 중에 한 시인이 있거든요. 한 시인이 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래시계라는 노래 나오는 드라마의 백화. 그거 지은 사람이 아바르족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시는 러시아 말이 아니라 아바르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르라는 게 있어요. 하자르. 그 사람도 이렇게 튀르크 계통입니다. 여기 살았었어요. 슬라브족 없어요. 그리고 슬라브 최초로 나온 게 키예프루시라고 처음 나와요. 이게 이제 키예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체 러시아가 자기가 우크라이나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는 킵차크 한국, 몽골 계통이죠. 그 다음에 잠깐 독립했다가 크림 한국, 이게 크림 반도 있죠. 크림 반도도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타타르, 몽골 계통 사람 땅이었어요. 그리고 소련. 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자기네 역사가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엄청 넓은데.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스키타이예요. 그래서 스키타이가 슬라브인들의 기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두고 서로 내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선전포고를 엄중한 상황에서 이거는 원래 스키타이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991년도에 저 대학 3학년 때 있었던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소련이 연 전시회예요. 아시죠? 왜냐면은 이거 여는 중에 소련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들어올 때는 소련으로 들어왔었어요. 자,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랑 이게 외교 관계가 열리고 처음 열 것 같으면 얼마나 거기에 무슨 예술품 많잖아요. 자랑할 게. 그게 아니라 왜 스키타이에 이 사람들이 좋냐고요. 러시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스키타이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자기 소련을 대표하는 우리 문화의 아이덴티티는 여기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었죠. 물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보러 갔었는데요. 제가 이쪽을 전공할 줄은 이때는 몰랐어요. 참 역사는 사람이 살아봐야 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사귀던 사람과 같이 가면서 다니면서 황금 보고 신나했었던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그것이 열리고 20년 뒤에 똑같은 컨셉의 똑같은 전시회가 또 열립니다. 스키타의 황금 문명이라고. 이거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거는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저 이때 구경대 있었거든요, 부산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저기 교수님 저기 스키타 해놓고 오는데 좀 전시 전문이다. 좀 기획 좀 주세요. 보내라고 받았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신라 공간 같은 국보가 다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국보가 올라면은 국립박물관 길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무슨 예술의 전당 이벤트 하는 데서 이게 이 국보가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왜 왔을까요? 이것을 주최한 사람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어요. 영어로 볼까요? 제목은 스키타의 황금공원이지만 영어로는 Golden Treasures of Ukraine이에요.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보내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독립했으니까 이 스키타이는 러시아 때 아니라 우리 역사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당신네들이 해줘라 해서 이게 하게 된 것이었죠. 이거 전에는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사방에 다 돌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끝나고 한국에서 5,000년 동안 하듯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스키타이를 두고 여기서 이미 그 둘의 전쟁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동아시아만 역사가 현대 정치의 역사가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면 청동시대에 해당되는 고인돌이 해당되는 이 시대가 이미 역사 간의 나라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 스키타이를 이해하는 커다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되게 이중적이에요. 한편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지만 동시에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이에요. 슬라브 하면 슬라브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슬라브 어원. 슬레이브예요, 노예 맞아요. 그래서 하도 이 터키에서 이 청원에서 잡아가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슬라브인들은 무조건 걔들은 먼저 잡는 놈이 인자였기 때문에 아예 그 슬라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 자, 북경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거쳐 우크라이나까지. 자, 초원입니다.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바로 소련이 떠오릅니다. 소련의 영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소련과 소련의 영향이 있는 중국, 몽골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소련 시절 때 스키타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전쟁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라 그 역사는 저 러시아가 아니라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으로 대립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나중에 혹시 이쪽 공부하실 분들 있으면요. 책 보실 수 있으면은 저자가 러시아 사람인지 우크라이나인지 아니면은 유럽에서 쓴 사람인지에 따라서 관점과 연대 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져 보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상식 보면은 마찬가지죠. 생각 없이 봤다가는 고구려는 중국 땅 이런 역사 볼 수 있거든요. 제3자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좀 이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작년 여름인가 그때 한번 그 차이나 클래스 나와서 했던 게 이 내용인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공학적으로. 자, 앞에 전차 부대와 달리 이 스키타이 시대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말 등에 탔다. 말 등에 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사실 도발입니다. 저기 왜 미국에서 로데오 경기 하지 않습니까? 로데오 경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경기가 안장 없이 타는 그 베어백 드라이빙인데요. 이게 참고로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는 경기랍니다.
로데오는 알아주는데 안장 없이 타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보험회사가 거부하는 정도로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렇게 안장이 등장합니다. 안장, 푹신푹신하죠. 이때는 지금 쓰는 딱딱한 말안장이 아니라 양탄자를 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탈 수가 있게 되었죠.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제 그 썼던 그러한 장식. 흙도 달리고요. 천마도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푹신푹신한 안장을 오래 탈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기록 보면은 고자부대, 결혼을 안 하는 그러한 그 고자부대가 있는데 에나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흉악한 놈들이잖아요. 여자를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저놈들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이 기마부대는 왕을 모시는 친위 기마부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마치 그 스파르타처럼 타가를 해서 애들을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왕과 함께 친위 부대를 만들었었던 것이 실제로 발굴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파지릭이나 보면은 보면은요. 무덤 탐험은 남자밖에 안 나가요. 무사들이. 거기 따로 이렇게 관리됐었고, 출산과 육아는 또 다른 통민들이 관리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기마를 오래 하면 사실 결정적으로 이게 불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등장해서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병마용 아시죠? 진나라 저기 서안에 있는 병마용에 있는 이 말 안장인데 이게 대체로 중국 최초의 말 안장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태를 보시죠. 이거랑 이거가 똑같죠? 오른쪽 거는 파지릭 겁니다. 러시아 알타이에서 발견된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알타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그 산맥이 있습니다. 카자흐, 몽골, 중국, 러시아 이 세 경계지대 알타이 지역인데 이그 산악 지역 해발 한 2,000m에서 이 당시에 부분이 여기는 얼음이에요. 얼음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얼음 밑에 있는 이물들이 그냥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안장과 똑같은 양식이 서안에서 발견됩니다. 엄청 멀어 보이는데요. 이게 먼 게 아닌 게 알타이 산맥 강습해랑 따라오면은 그냥 여기가 바로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멀어 보이지만은 이게 가운데는 여기는 이제 고비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산되면요 여기서 점프하듯이 이루고 오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시황의 들어간 진나라의 그 기마부대의 아마 기원이 초원에서 왔던 거는 뭐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죠. 초원에서 온 게 아니면 뭐 진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그건 좀 믿기 어렵겠죠. 첫 번째 비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안장을 쓰면서 또 하나 이제 그 파르티안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에 나오는 벽화에 유명한 그 그림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기마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마를 했어요. 그래서 등자가 없습니다. 등자가 없는 상태에서 뒤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했다가 떨어져 버리죠. 아래서.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이 파르티안 사법, 뒤로 돌아서 쓰는 사법은 등자를 걸고 합니다. 여기 지어져 있는데 등자를 걸고 해요. 고구려인들은. 반면에 이 스키타이 시대 사람들은 등자가 없이 뒤로 돌아서는 이러한 파르티안 사법이라는 것을 구사했습니다. 아마 파르티안 사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실 텐데요. 로마하고 파르티아가 전쟁을 할 때 파르티아인들이 기마인들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역습을 해서 뒤로 돌아서 쏴서 로마인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때 유래된 사법인데 이게 우리는 등자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때 등자하지 안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말을 타요. 그러면 아직 뼈가 무르지 않았을 때부터 말 등에 타면은요, 이 허벅지가 5장이 됩니다. 5장.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압력으로 배를 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등자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발굴해보면 그래서 발굴할 때 이 대퇴골의 각도 가지고 기마했다 안 했다를 요즘에 판명하는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황금이에요. 청동기는 기본입니다. 청동기 기술은 이미 사실은 전처부터 띵 나왔고 뒤에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데 재련 기술과 함께 나오는 것은 언제나 청동과 황금은 같이 나와요. 특히 이때 그 황금 기술이 널리 퍼집니다. 이게 그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그 카자흐스탄 특별지원인데요. 황금을 바르는 이유는 바로 기마부대가 되면서 모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재화는 몸에 발라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돈이 한 1인당 오늘 임 선생님께서 수고했다면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1인당 100억씩 드린다 칩시다. 100억. 좋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그래서 100억씩 갔는데 앞으로 당신들은 집이 없어요. 그러면 그 100억 뭐 하시겠습니까? 네. 100억 드리는데 단 앞으로 집이 없어요. 하면 그거 다 뭐 하실래요? 그래. 은행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러면은 사실상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옷도 무조건 단벌 신사예요. 재밌는 게 왕족 있죠. 거대한 풀가 파도 안에 미라 나온 보면요. 왕인데 바지가 몇 번을 기웠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옷장이 없으니까 단벌 신사예요. 가볍고 말 위에 싣지 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무엇입니까? 청동은 무기이고 청동은 무겁기는 하지만 이게 황금 가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황금을 몸에 바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기 강사를 받으면 그거 갖다가 황금방을 사서 여기 이쪽도 바르고 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엄청 세우면 이렇게 온몸에 황금 이거는 두툼한 금괴가 아니라 얇은 금박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어디 움직일 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황금을 싫어하지 않는 나라는 없죠. 다 좋아하죠. 특히 신라도 그렇고요. 초원의 황금 기술이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왜 초원이 퍼졌냐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마인과 황금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예. 청동기 기술로만은 그 사람들의 황금성 그러한 그 재화를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 카자흐의 황금이 이게 국보인데요. 국보 이걸 제가 이제 직접 거기 아스타나 수도 박물관 가서 몇 번 3번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저기 그 철문을 그 안에 그 금고에 있는 걸 제가 직접 꺼내서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정말 가볍습니다. 예, 엄청 큰 것 같은데 서론 다 비어있고 해서 실제로 다녔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 황금이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6세, 17세. 자, 이때 공을 얼마나 세웠으면 이렇게 온몸 황금으로 덮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가늘고 길게. 자, 세 번째는 거대한 고문입니다. 이 사람 기마인들의 특징은 아까 말한 집이 없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정사마 집이 없으면은 저기 식구들 어디서 모여야 돼요? 집이 없으면. 예. 고향에서 어디서 모여요? 저기 세 번째 상공성에서 모이게 할 수 없잖아요. 고향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무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죠? 아. 그냥 제 생각에는 사진을 보여준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그렇죠. 할아버지 무덤입니다. 문제는 만날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 정체성이고 이게 동시에 이 고부를 또 초래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걸 침략하냐 그러면 저게 수도의 중앙층에 깃발을 꽂으면 전쟁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요. 깃발 어디다 꽂아야 돼요? 그럼 자기 적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그 안에 있는 무덤을 훼손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 부하들은 무엇을 주냐? 무덤에서 캔 그 황금들을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그러면은 적들은 자기 빈 무덤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적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쌓고 또 이 도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흙과 돌로 덮어서 그
그러한 도구를 막죠. 그렇지만 다 도굴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보이시죠? 이 밑에 차, 여기 사람들 엄청 크죠?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카자흐 고고학자들이 10년 동안 발굴합니다. 예, 그래서 안에 다 아주 깔끔하게 다 도굴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탈해서 다시는 부분 안 판다고 그러고 부분 안 팠거든요. 근데 앞에 봤었던 요거 있죠? 요 황금 부분. 요거는 우연히 카센터가 나왔어요. 카센터 자리에서 고분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냥 에이, 밀어붙이고 그냥 카센터 지워버렸는데 밀어붙이다가 나왔어요. 도굴 안 되게. 그래서 사람도 인물도 다 자기 운명이 있다는 거지. 자, 이렇습니다. 이게 참고로 예전에 최명현 선생님이 신라 부분 연구랑 책 쓰셨을 때 그때 왜 화질이 그냥 신라 부분하고 비교했었던 바로 베샤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물들의 양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도굴되었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비결은 이제 청동 무기입니다. 청동 무기에서도요, 이 스키타이인들의 특징은 바로 팔이었습니다. 팔. 원거리 무기였죠. 저희는 이게 지금 화살 총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키타이인들은 여기 보이세요? 이쪽 사람은 이 끝이 앞쪽으로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끝이 펴져 있죠. 예, 화살의 끝이요. 이게 끝은 뼈, 가운데는 나무, 여기 다시 뼈 이렇게 해서요. 잘 휘어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재질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이걸 쫙 당기면요. 이게 안쪽으로 퍼지면서 판통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몇십 미터를 더 날아가거든요. 전쟁은 한평 싸움이에요. 이거 복합공을 가진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는 이 정착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저희 한국말은 뭐라고 북미? 북미라고 북미. 우리나라에서 저기 인당국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흉노트 나오는데 이게 스키타이 때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정착민들은 왜 못 배우냐고요? 악역풀 때문에 못 배워요. 악역풀을 특별한 노하우로 발라야 되고 감아주는 방법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잊지를 배우지 못하면요 정착민들은 부러워도 따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의 화살을 배웠었던 흉노인들이 나중에 역사 기록 보면은 날이 너무 더워져서 이 화살이 풀어지는 바람에 흉노인들이 패했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바로 이 복합궁이 지금 악역풀에 녹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래서 스키타이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자신들의 화살을 계속 조이고 다시 풀고 다시 감고를 매일같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어떠한 비결이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기마인들로서는 결국은 이겁니다. 기마인들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원거리전하고 근거리전, 차원이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육탄전이 있거든요. 근데 스키타이는 철저하게 화살로만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예요. 한국은 비파형 공동은 우리는 청동 칼로 싸우거든요. 오르도스도 그래요. 여기는 그렇게 안 싸우고요. 근거리전은 안 했습니다. 근거리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화살로만 싸웠죠. 자, 또 한 특징은 동물 장식입니다. 예. 이게 토템인데 보이시죠? 그리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같이 생긴. 보통 그리핀이라면 이제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통인데요. 이런 식의 화려한 동물 장식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계속 몸을 옮겨야 돼요. 저는 이것저것 다양한 명품을 갖지 못하고요. 기껏해 명품은 허리띠 하나입니다. 대신에 허리띠나 자잘한 그러한 물건에 도저히 공임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예술적인 감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올리고, 그러니까 재료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 공임값이 많이 나오게 하는 예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다양한 양식이 들어가서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양식이 들어가고요. 중국의 근처에 있는 건 예컨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용벌이 닮았다고 되는 중국 근처에 중국에서 영향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의 교육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교과서에서 뭐 스키타이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동물 장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한에서 보이는 현재 나오는 거는 연대가 기원전 2세기 때가 상한이기 때문에 스키타이게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복잡한 동물 장식을 만드는 전통은 전 세계 곳곳에 퍼졌거든요. 그 한 자락이 우리 쪽으로 온 것이죠. 이게 이제 송실대에서 나왔는데요. 가만 보면은 각각 송실대에 소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각각 동물 형태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는 약간 반쯤 접어 있죠. 다리를. 얘는 쭉 펴고 있습니다. 접고 있죠. 사실 이게 제 친구가 이게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충북에서 이 다양한 동물 장식들의 이런 포즈들을 연구해 있는 결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찍어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보니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동물들의 다양한 포즈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장면들에 다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통 마형대보라고 해가지고 말 모양 대보다라고만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말 모양 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발견한 건데요. 갈비도 없고 얘는 말이 아니라 아마 이 팬더, 표범같이 생긴 어떠한 이쪽이 오른쪽 보이시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동물을 본땄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은 국내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모르는 그러한 만들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스키타이 동물 장식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스키타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기원한 스키타이기 문화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스키타이 이름처럼 처음에는 요 K연안 일대에서 처음 이제 발달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농경 스키타이, 농사짓는 놈들이 있고, 유목하는 사람들이 있고, 황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서쪽, 동쪽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974년도, 거의 50년 전이네요. 그때, 아르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의 구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무슨 UFO 같은데요. 직정이 무려 200m. 상상이 되십니까? 200m면 엄청나죠. 한가운데에 이렇게 왕하고 왕족들의 여기 왕하고 왕의 가신들의 무덤이 있고 각 주변에는 이게 방마다 말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죽으니까 우리가 조이 보내죠? 꽃 보내가지고 꽃 보내듯이 각국이 이 사람들에게 하늘로 데려갈 말을 준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각각의 말 발견된 거에서 물론 빈 곳도 많습니다. 아마 꽤 많이 잡아놓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나 보죠. 그러면 말들이 야생말이 아니라 다 이렇게 마구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멀리서들 왔었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연대를 해봤는데 연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있는데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체 이 초원 지역에 기마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발굴 당시 모습입니다. 아르잔이라는 뜻이요. 아마 아르잔 혹시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지명 되게 많이 봅니다. 아르잔 뜻이 바로 오물터예요. 샘물이 나오다 이렇게 아르잔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발굴했었던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나왔어요. 동물장식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청동기가 이렇게 보는 동물장식, 그 다음에 제갈인데 이 제갈은 전차를 타는 제갈이 아니라 말을 타는 제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콩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수렴 보존법이라고 해서 나이테 보존이 있어요. 잘라가지고 나이테 보는 것이죠. 이걸 해보니까 정확하죠. 기원전 900년입니다. 900년.
스키타이 저기 흑해 쪽은 기원전 800년이 한계였어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동물 단시 처음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요 하나에 지금 약 200년 동안 썼어요. 200년. 안에 그 나이트를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 2003년도 20년 전에 그 독일하고 러시아가 공동 발굴을 한그 아르잔이라는 아르잔 두 번째 발굴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 공동 발굴도요 국력 따라가요 국력. 네, 그래서 독일이 할 때는 가장 최고의 인물, 최고의 고분을 발굴할 수 있고 한국이나 일본이 가면은 별로 안 좋은 부족을 많이 발굴합니다. 이 독일 고고연구소에 그 파르진거라고 우리로 말하면 문화재체 청장인데요. 이 사람이 전공이 유라시아 고고학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정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발굴하자라고 해서 이걸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도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약 6kg의 황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송할 때 들은 이야기가 푸틴이 이 지역에 오면은 앞뒤로 탱크가 3대가 호위를 하는데 이 황금을 호송할 때는 앞뒤로 탱크 4대가 붙었었다. 푸틴은 능가했었다. 이 투바 이 지역이요. 가끔씩 사진 보면 저기 왜 푸틴이 우통복고 말 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동네예요. 그 푸틴의 오른팔이 있습니다. 오른팔 그 쇼이구라고 그 오른팔인 그 측근이 바로 이 투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여름에 오는 왜 저기 왜 사냥하고 왜 우통 벗고 헤엄치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가지 뜻은 첫 번째는 이제 푸틴이 여기서 발굴도 해요. 푸틴이 고고학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발굴하면서 우리 슬라브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게 뜻이 2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 투바라는 지역이 아주 웃기는 좀 미묘한 지역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병합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어요. 청나라. 그래가지고 중국 1940년에 병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땅 불법 침탈하는 하나가 맨날 나오는 게 투바 이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란 듯이 발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배경도 있습니다. 왜 투바에서 그렇게 우통벗고 발굴을 하냐? 푸틴이 또 이렇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게가 아니라 공임으로서 그러한 그 다양한 그 자신들의 재활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 200년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무덤이 줄어들고 황금이 다 앞에 있었던 맨 최초의 스키타이는 청동기 위주였습니다. 이제는 황금 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갈 길이.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훈장을 보내왔었던 그러한 그 말들이 많은데 각각 보면 이렇게 이 마부가요 다 형태가 달라요. 각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각 동네마다 다른 마부가 와서 얼마나 멀리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했냐가 나왔는데요. 대략 최대 길이가 600km가 나왔습니다. 최대 길이가. 여기 그 대략 투바코하고 아르잔이 이쪽인데요. 길 옆에. 여기 이 동네 바이칼 쪽에서도 오고요. 알타이에서도 오고 해서요. 약 600km 반경이 이 사람들의 그 번역이었었다까지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타가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임 교수님은 예전에 3분 선생님 수업하셨으면 옛날 3분 선생님 고고학교 있을 때 타가르 문화, 타가르에서 오르도스 왔다 그 타가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타가르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별로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산불 김을용 선생님이 강조하시던 국방문학과 잘 모르시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설립하셨던 그 김원룡 선생님이 계신데요. 살아계신 올해 101살 되셨어요. 분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유학하셨는데요. 이분을 지도하신 분의 전공이 시베리아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도 교수가 타가르 지역을 공부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계속 내년 시절 때 고고학에서 타가르가 와서 보고 타가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도 이렇게 대형 고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총 같이 생긴 그런 피라미드형의 이때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 노역식 성묘의 기원을 굳이 이야기하려면 타갈입니다. 제가 엄밀히 말하면은 이 노역식이 나오는 것은요, 이 이전에 있었던 카라숲이라는 것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타그르 때도 계속 이어서 발전이 되고요. 예. 이게 아까 봤었던 쌀브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박사 가실 일 있으면 꼭 가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형 부분입니다. 예. 아마 상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걸 보고 뭐 장군총이냐, 피라미드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돌로 쌓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실은요? 예. 돌로 정인에 쌓아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방법이 나오는가 수학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파지릭 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파지릭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신라, 고분과 관련돼가지고 아주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알타이 지역하고요, 이게 영구 동결대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추운 북극해 지방 가거든요. 북극해는요, 땅을 파고 짓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땅을 파고 지으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집에서 이렇게 난방하면요, 난방 열 때문에 근처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려요. 그게 넘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힘을 박아서 공중에 띄워야 됩니다. 영구 동결대인데 땅을 파면 이제 얼음이 나와버리죠. 2m 파면. 그 영구 동결대가 원래 이 지역인데 알타이에도 있어요. 여기가 300의 고위로 지방이 있기 때문에요. 군데군데 영구 동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파지릭인들이 그런 지역만 골라서 무덤을 만들었었어요. 왜? 이게 이 초원이라는 곳이 일단 기후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1년에 남진우리에 적푸른 초원이 있잖아요. 이게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4개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7, 8개월은 엄청 추워요. 그럼 어떡하냐? 사람이 떼봐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천막 안에 꽤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몇 개월 동안. 땅이 파졌을 때까지. 그러면은 희신이 상하니까 얼음이 있는 곳을 골라 파서 그 안에 얼음을 빼고 지층을 안 치우는 방식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동결대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가을에 비가 오죠. 그러면 무덤은 여름만 만듭니다. 비가 오죠. 물이 꽉 차요. 이 목관이 무슨 물탱크처럼 되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얼죠. 얼고는 그 다음에 돼서 다시 여름이 되어도 땅 거중만 녹고 이 물탱크 안에 얼음은 녹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3000년 그냥 가도 아주 그냥 육지를 살아있는, 표현이 이상하는데 유기물질 살아있는 그러한 것이 나오죠. 아쉽게도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봤는데 이제 영구동결대가 거의 안 남았답니다. 온난화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하여튼 생략을 하는 게 낫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해외 전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스키타이 유물들이요, 대부분이 퓨트르 대제 때, 요것까지만 하고 제가 쉽게요. 퓨트르 대제 때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때 시베리아 총독이 있었어요. 이름이 가가린. 우주 비행사 있죠? 동명이인인데 가가린이 그 말을 딱 바친 거예요. 퓨트르한테. 퓨트르, 야 좋다 이거 너 금광 하나 캔다. 그러니까는 가가린이 이쁘만 한다고.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베리아 가면은요, 초원에 고분도 있거든요. 파면 다 금 나와요. 했더니만은 퓨트르가 화를 팍 내면서 그게 문화재지, 그게 그만이야. 그래서 그때 포고령을 내요. 전 시베리아. 이 퓨트르 대제는요, 홀란드에서 배수공으로 일하면서 유럽은 이미 박물관에서 유물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전 시베리아에다가 포고령을 내요. 고분 파지 말 거. 고분에서 유물 나오면, 황금 나오면 절대로 가지지 말고 나한테 보고하고 나왔던 상황들을 잘 같이 보고할 거. 그러던 바람에
그걸 더 심해졌죠. 아니 그렇게 포고는 내버리면 이게 뭐예요? 아 무덤 파면 한번 나오는구나를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무덤들은 다 돌이 되어 있고요. 알타이 지역만 얼음이 있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때 금화로 녹여지지 않은 약 250점은 지금도 아마 우리가 스킵 타이 하면 나오는 대부분의 그러한 표지 나오는 그림이 이제 표트를 때 이렇게 수집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알타이가 좀 이렇게 친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알타이 어족과 알타이 관계가 없습니다. 알타이 어족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왜 알타이 어족이냐? 그 붙인 사람이 저기 누구죠? 아 갑자기 핀란드의 언어학자 라스테드 말고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예, 하여튼 붙인 이유가 그냥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산맥이니까 이게 우랄과 알타이니까 그 뜻이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갔을 때 이거 5월달입니다. 5월달. 아직도 눈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얼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적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와 이 타질이 관계가 없다.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게 더 이상하죠. 예. 근데 그건 지상이고 이거는 지하니까 관계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요. 이 적석 부분은 아까 봤지만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요. 이 범위가 알타이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이대를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적석 부분입니다. 예. 거기에서 신라같이 지상집도 있고 지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어느 한 지역이 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초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양식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좀 약간 좀 곁다리 좀 더 지나가서 이야기하려면은 중국에는 안 나오니까는 이게 저기 뭐 여기 우리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기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좁은 시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파지릭 자체가 기호는 아니지만은 파지릭 덕분에 우리는 유라시아 초원의 청동기 부분을 많이 관심 가지게 됐죠. 이거를 파지 끼면은 이렇게 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흙이 하얗죠. 이게 이제 영구 동결대가 있다는 표식입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밑에 얼음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자라는 풀들도 약간 다르고요. 요즘에 탐침을 찔러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얼음 보이시죠? 얼음을 다 녹여서 이렇게 고분을 이제 발굴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20대, 30대의 남성인데, 요거는 제가 좀 하다가는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분의 크기가 커집니다. 훈장으로 계속 공을 쌓으면 강한 것이 쌓은 것이. 그래서 왕족 있죠. 가장 보이거든요. 양쪽에다가 다 하고, 등에다가 하고, 허벅지 다 사방에다 문신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이 사람 하나밖에 없죠. 실제 부분이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이게 아마 기마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모기들이 다 실제 말 탔을 때 위치가 있고요. 이 사람에게 타는 말은 여기 이 부분에 말이 같이 여기 있고요. 예. 여기 배가 이렇게 꼬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내장과 뇌수를 다 빼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부패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얼음을 갖다 제거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사이에 이쪽은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된 겁니다. 나와있죠. 하지만 이건 그래도 우리 왜 장례사 동기, 장례식 할 때 이번 장례의 동기가 김일성, 김정일, 호치민, 스탈린, 레닌 등을 미이라 처리한 모스크바의 미이라 연구에서 같이 보조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좀 미묘한 게 알타이의 미이라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레닌 미이라 만들면서 그러니까는 참 이 유물도 운명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사실 특히 제가 현대적인 상황을 강조하는데 알타이 쪽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유물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몽골 이 알타이가 아까 봤던 거는 러시아 알타이라는 산맥 보이시죠?
산맥 따라서 바로 이 지역, 몽골 지역을 발굴했어요. 이게 바로 이 유적인데, 알타이 공화국에서 이 고분 발굴을 금지시킵니다. 왜? 영혼이 노한다고. 영혼이 노하기 때문에 지진도 나고 우리 한파 온다고. 아, 그거 진짜예요. 그걸 그냥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원인입니다. 즉각 중지. 그리고 그 알타이 얼음 부분이라고 미래가 있었는데 이걸 반환했거든요. 그 알타이 공화국에. 이거는 평소에는 그 검은 천이 덮여 있다가요 특정한 날에만 공개합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샤먼이 정해줍니다. 샤먼이. 그 진짜 샤먼이 점을 쳐가지고요 언제 연락을 해줍니다. 예. 그거 진짜 처음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저런 나라가 다 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알타이 공화국 발굴을 못하니까 같은 지형의 몽골에 있는 것을 발굴했어요. 레이더 주문을 탐사해가지고요 얼음 있는 거 다 챙겨서 발굴했는데요. 얼음이 바로 몇 년 전에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미이라가 안 남고 미이라가 요 발만 남고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얼음인간 천문을 실패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영국 동력대가 사라지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 갖고 빨리 여기에 다 얼음 없어지기 전에 좀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기 나온 인물들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도 차이가 없다는 게 이게 아까 거대한 그러한 그 왕조까지는 안 되겠지만 꽤 높은 무사의 그 부분인데요. 쟁반 보면은요, 쟁반을 엄청 써가지고요, 이 다리를 몇 번 갈아 쓰고 완전히 헐어버린 동화예요. 이게 고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모든 건 단번 시사기 때문에 옷도 그렇고 다들 많이 이렇게 갈아 끼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자, 그 정도. 사실 이게 빨리 와서 정신이 없긴 한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타이까지 보고 이제 중국 북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아마 이제 인구생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르도스라는 이름은 이제 중국말로는 허타오에서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화가 보이시죠? 화가 이렇게 해서 마치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이게 마치 이 물주머니를 감싸듯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 지역, 감싸는 이것을 물주머니,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오르도스라는 말 뜻은요, 몽골 말입니다. 오르드. 그거는 궁궐이에요. 오르드. 얼마 전에 그 몽골 제국을 이야기할 때 호르드라고 했습니다. 호르드. 그래서 그 칸국을 이야기할 때 호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르드의 바로 기원이 오르도입니다. 이 지역에 흉노의 궁궐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유목민들에다가 궁궐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르도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유래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원래부터 초원 지역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중국 땅이었을까요? 했는데 그 답은 이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서 그때그때 바뀌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이 황하에 있었던 그 앙서 문화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조해지면 초원이 되고 조금 더 온난화되면 여기는 이 농경지역은 그러한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중국과 이 초원 지역의 그러한 세력 다툼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내려올 때 이 지역을 차지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밀려버리면요 바로 그 위는 고비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후퇴할 것은 몽골 고원 울란바토르 셀렌강과 바이칼 이 지역 한 번에 그냥 이동을 해버립니다. 여기는 첨예한 곳이죠. 여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중국 나아가서 유라시아 역사의 판도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부분의 그러한 그 중국과 흉노, 그다음에 이 유목민들의 전쟁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르도스는 이 중국 북방의 초원 문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저도 제가 박사 논문의 한 챕터가 오르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관심을 오랫동안 두고 봤는데 가장 먼저 본 게 그거였습니다. 오르도스 청동기라는 말을 왜 썼을까 했는데 이 오르도스가 그 초원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주국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하면서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그 군인들을 따라가서 중국 일대에서 유물들을 엄청나게 이제 사오고 뺏어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국방 지역 청동기들을 다 사오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골동상들 가면은 청동기를 진짜 어디서 왔는지 잘 이해 안 하잖아요. 그냥 국방계에서 나왔으면은 그냥 자세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오르도스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오르도스 청동기. 그래서 오르도스 에가미 나무의 글도 봐도 그렇고요. 이름은 오르도스 청동기인데 사온 것은 다 국경일대에서 사와요. 국경하고 이 에가미 나무가 되게 거품이 낀 고각자라는 게 있는 게 본인이 기남교수를 이야기하면서 전 몽골 초원 조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청동기 대부분은 사온 겁니다. 위치를 모르고 다 그냥 오르도스지요. 나중에 제가 박사 논문 때 이 사람의 일제 때 모아놓은 청동기를 분류해 보니까 서쪽에 이 청해성부터 동쪽에 북쪽 일대까지 북방 일대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갖추는 것입니다. 결론. 중국 사람들은 오르도스 청동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별로 안 씁니다. 쓰되 그때는 진짜 오르도스 지역에서 있는 것만 오르도스 청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선호하는 것은 뭐냐? 장성 지역,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 지대 청동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이 장성이 오르도스 춘추 시대 때 있었던 증거도 분명하지가 않고 장성이 실제로 큰 경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중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국 북방 청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냥 먹고 살아야죠. 좀 개성 있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용어를 알았으면 이걸 안 바꾸는데 자, 이게 바로 이 디귿자형 이렇게 위에 산맥이 있고요. 오르도스시 여기 있습니다. 오르도스시. 우리 임 교수님 제자 중에서 한 명 있었죠. 오르도스에서 온 사람. 도배요. 예, 도배요. 예, 아버지도 여기. 예, 오르도스 강릉 그냥. 예, 정말 집에 돈이 많으시다고. 예. 이 지역이 가장 돈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게요. 실제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지금은 여기가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됐는데요. 광산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좀 그런 조익한 여기가 오택동에 활동했던 연안시부터 시작해서 여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실 되게 이해하는 관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게요. 발굴들은 중국이 하는데 중국은 철저하게 중화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중화 문명의 변경으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유라시아 하는 사람들 유라시아 유무 문화의 확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게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르도스에서는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때 나오지만은 이미 기원전 2000년기 때 이 일대에 아까 전차 부대 이야기했었죠. 백당과 한국수가 쓰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 춘추 시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8세기에 대략적으로 이 스키타이 시대 유목 문화의 발음과 맞물립니다. 중국의 세력이 쪼개진다는 것은 그만큼 북방의 세력이 강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 이 일대에서는 이 초원 계통의 새로운 진화 문화가 들어오면서 춘추 시대의 청동기 문화가 많은 변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이걸 너무 효과를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도스 청동기는 크게 처음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까 봤었던 황금 인간이 있었죠. 황금 인간의
이 청동기가 이 지역에 이 루트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에 황금 문화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유입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감숙해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어지는데요. 여기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감독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투르파노리 도남이 있죠. 답사가시면 가장 많이 저기 선호하는 코스가 서안에서 시작해서 요 동안 거쳐서 신강성까지 가는 코스를 많이 타시는데 여기 보면 유명한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이죠. 우리 서유기 보면은 왜 선장법사가 어떤 논문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 중국과 초원 지역을 이제 잇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새로운 기원전 4세기경의 오르도스 지역으로도 바다 황금과 청동기가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옛날부터 오르도스 청동기 하면 그냥 무조건 한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8세기 때 처음 들어오고 4세기 때 한 번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 인간들의 그 문화가 이 지역 내몽골 오르도스 일대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건 관이에요. 금관이고 그 위에 새로 얹었는데 이것이 약 기원전 4세기 때이고요. 이 시기의 유물은 무엇으로 또 중요하냐면요. 바로 오늘 거기까지 안 갑니다만은 흉노라고 하는 그 흉노들의 그 등장과도 이게 이어집니다. 기원전 4세기 때의 흉노가 처음 중국 북방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르도스 청동기를 이야기하는 그들은 나중에 초기의 흉노로 지어집니다. 초기 흉노는 바로 이러한 그 황금 유물들 그리고 이 황금 유물을 재밌는 거는 누가 봐도 화려한 동물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초원계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서 그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요거를 뒤집으니까 요 청동 유물에서요 한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반전. 이거 알고 봤더니만은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실제로 보면 뒤에 이 청동 황금식 이름하고 우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그 서체를 분석하니까 그 서체가 진나라 시대 이전에 썼었던 서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때 이미 초원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계속 유목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공방들 이런 것들을 직접 꾸리기가 어려웠으니까 중국 쪽에 오면서 중국에서 그 황금을 가공을 시켜가지고 납품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오르도스 지역의 동물 장식이 중국 내부로 확산되는 그러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샤오미폰이나 수많은 중국의 스마트폰이 맨 처음 출발은 애플 만드는 공장에서 기술 받아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이 이러한 그 문화의 그 조합이 이렇게 그 서로 이어지는 그 동방으로 확산되는 경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확산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어졌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적어도 오르도스 청동기 지역의 확산은 그것을 만들던 주문자와 받아서 만들던 그 공인들의 그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것이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한 그 청동기와 황금 만들던 사람들이 흉노에서의 그러한 그 주문이 끊기면 어떡할까? 그때는 중국 내 귀족들에게 그것이 확산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르도스 지역에서 많이 썼었던 청동기가 중국 내에 확산됩니다. 근데 확산되는 것은 중국 북방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중국의 남방까지 갑니다. 운단성하고 어디 갔죠? 광주하고 여기 그 서주, 여기 양장할 때. 그러니까 이게 랜덤하게 확산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청동기를 구입할 수 있는 높은 귀족들에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에 새로운 청동 양식이 등장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르도스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중국사도 유라시아사도 아니고 바로 유라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문헌사에는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양상을 좀 많이 간과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글자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뒷면에 일촌 오략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이제 고사돈에서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흉노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오르도스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흉노의 그 문화는 대부분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일대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흉노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1세기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역사에 등장하는 흉노는 기원전 4세기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고 묵특성우 그리고 3세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200년 넘게 그 흉노 유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대가 이 새롭게 들어오는 오르도스 청동기가 여기에서 발달해서 나중에 이들이 북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 중국 쪽에서 이 중국 제후국들이 본격적으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게 역시 그것도 기원전 4세기 때입니다. 중국 정치가 말이기 때문에 장성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심해지고 인공민들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 발행을 해서 나중에 이 몽골 지역으로 아마 후퇴했을 것이다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 작년 12월 달에도 한번 북경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이 온라인으로. 자, 여기서 이제 오르도스 청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중국 가야 볼 수 있냐? 혹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정하신 분들 혹시 없으시겠죠? 근데 중국 안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처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국내에서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이 기증 전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칸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 오르도스의 서쪽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흉노, 요거는 이제 오르도스 지역.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그만큼 청동기가 유명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도굴과 컬렉션이 많이 되어야지만 유명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백자나 천자가 유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찌감치 그것이 전 세계에 이제 확산적인 컬렉션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의 어느 박물관을 가도 오르도스 청동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가장 많이 팔리는 청동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 컬렉션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여전히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많이 팔려서 그렇다는 거.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오르도스라는 이미지가 지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어떤 분들 돈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광산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고 그래서 오르도스에요 통째로 도시를 하나 또 세웠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거죠. 자, 광주 같은 시가 있는데 오르도스는 시가 이게 20만이니까 놔주시면 될 거예요. 크기가. 근데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사람이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 돈은 많아요. 그럼 어떡하냐. 옆에다가 또 하나를 또 지었어요. 놔두시를. 거기다 아파트를 또 지었어요. 20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 하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도스 옆에 캉바슈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령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컬렉셔너들의 어떠한 집중적인 유물의 표적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어떠한 그 버블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게 이 오르도스 잊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지역은 내몽골 자치주, 내몽골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몽골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몽골 국경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역설적인 장면들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시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전차가 등장했었던 데는 상나라에서 서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 때가 바로 이 오르도스 청동기가 있었던 그 시점인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도표 이럴 필요 없습니다만은, 예. 자, 이 지역이 이제 바로 그 서주시대 때 있었던 지역이고, 이 초원과 중국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랑 가까운 이 북경 일대가 되겠죠. 북경 일대 같은 경우는, 상나라 때까지는 여기 북경 일대까지 상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서주 초기까지도 이 지역은 유리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연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초원 청동기가 가능하죠. 다시 이 지역으로 이 중국 세력이 가는 것은 이제 연나라가 전국시대가 되어야지만 이제 갈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전차가 있었던 그 지역, 화랑성층 문화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방 청동기를 이해할 때 저희는 그 중국사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중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함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사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가 원래는 오랑캐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은 그 초원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오르도스 청동기가 왔었던 그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서안이죠. 서안과 이 일대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주나라가 발흥합니다. 이 지역. 그리고 좀 있으면 진나라가 또 한참 뒤에 발흥하는데 그들 모두 원래 출발은 중원 세력이 아니라 이 오르도스 청동기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이 자연 그 중원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특히 중국이 영향이 강하죠. 모든 그 중화 문명을 중국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나라는 수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옮깁니다. 처음에는 비내에 있었다가 기슭, 그 다음에 풍호에서 계속 옮겨갑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바로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그 유목민들과 이 작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융족이 그 오르도스 청동기를 만들기 전부터 이 지역에 토착적으로 있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전차를 만들고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 세력들을 만들어서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뒤에는 나중에 또 진나라까지도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대부분의 중원이라고 하는 청동기의 양상은요, 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랑캐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지만은 오랑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살았었던 바로 이 호입니다.
한쪽으로 머리를 깎고 이렇게 그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먼저 있다가 나중에 그 파리리 쪽에서 오는 그 머리에 꽃갈 모자를 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그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르도스 청동기라고 하는 한마디로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북방 지역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살아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요. 이 보이시죠? 이 꽃갈 모자를 썼던 사람들이 파지리 쪽에서 나중에 기원전 4세기경에 왔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융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반면에 이러한 꽃갈 모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을 중국은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약간 시기를 달리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춘추 시대 때 기원전 8에서 4세기경에 살았었던 그 사람들, 이 주로 이제 주나라와 같이 살았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앞에 보여드렸었던 그 스키타이 시대인 파지리 문화하고 투바의 그 아르잔에서 살았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꽃갈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역시 꽃갈 모자를 썼다. 이거는 진나라 근처에 있는 그 마가원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중국 내에서도 오랑캐도 내에서도 상당히 저기 다양했었고 주나라를 만들었을 때 같이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진나라를 만들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오르도스 청동기의 어떠한 그 유목민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완전 다른 계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차부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저희는 중국을 하나로만 인식하거든요. 똑같이 중국이나 사람도 북방 유라시아를 하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와 진나라와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중화민족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르도스 지역의 어떠한 역사와 중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엉뚱하게 용별천가입니다. 용별천가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약간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만큼 우리가 이 유목문화와 중원문화, 즉 오랑캐와 우리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용별천가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까지만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저희가 잘 모르죠. 원래 용별천가는 그 해동융룡이라고 해가지고 이성계 이전에 6대조 할아버지까지의 그 가업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성계는 절반은 상당히 논란이 많죠. 이 사람이 실제 여진족이냐, 조선족이냐.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은 6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진족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선을 창업하자 그에 대한 정통성 논란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대한 이 세종대왕의 그런 해석입니다. 이 보면은요, 자신들의 조선의 어떠한 출입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꺼낸 게 바로 이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 보면은 중국 대왕이 빈국, 아까 봤었던 빈국이 맨 처음에 유목문화가 있었던 그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유적입니다. 빈국에서 살다가 살았고, 우리들의 왕도 경우, 이거는 현재 가장 끝쪽에 아오지 있는 동네죠. 우리 조선도 경영에서 아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러한 자신들의 어떠한 정권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랑캐로부터 발행한 주나라를 바로 이 여진족과 살다가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의 어떠한 가계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인, 바로 이 적인이 이 중국 북방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야인은 여진족들을 그렇게 해서 주나라의 어떠한 창업을 조선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기사는 역시
이 빈국 다음에 있었던 수도, 그 다음에 덕원은 이성계의 선조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청동기라는 것이, 그리고 이 유라시아 청동기라는 것을 막연하게 멀리 있거나 새로운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계속 우리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었기,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청동기는 자신들의 어떠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제사를 유지하는 용도로만 쓰였기 때문에 저희는 또 문헌상으로 기록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극히 가리워진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이 청동기가 갖고 있는 문화 교류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힘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르도스 청동기를 저는 이해하면서 하면서 저는 계속 이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토로서의 중국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중국이 달라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긴 것이 하나의 통일된 것은 진나라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까지가 중국 천하의 일부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천하 역시 그들을 철저하게 중국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동기를 사용하고 그것이 서로 교류가 되는 그 모습은요, 그와 같은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그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청동기와 유고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중국의 청동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 결론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금 쉽게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려면 한 학기 강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중국이라고 뭉뚱그려서 가끔씩 중국 변당에 나오는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청동기들, 소위 말하는 북방계 청동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우리는 현재 영토로서의 중국을 과거 중국으로 치환시킬 경우에 유라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교류의 흐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국의 그러한 태권주의적 역사관을 어떻게 끌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만의 관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현재 중국 영토를 벗어난 우리만의 역사관을 세우는 건 바로 청동기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청동기만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과거의 사람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영광, 우리 중국을 거대한 영광으로 소설을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부의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소설로 다 들어왔다. 하나의 중화 문명이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영광으로는 중원도 있었지만 바로 중국 북방 이 일대였습니다. 이 일대에서 바로 이 동서를 아우르는 이 총원야말로 진정한 그러한 영광로였을 것이고요. 역사 그리고 어떠한 현재 중국과 같은 패권적인 어떠한 지역의 고고학적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청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토기 강의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토기는 상당히 그러한 토착적인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삶을 잘 반영한다면 반대로 청동기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사회 체계가 엮여 있어야 되고 일단 원거리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유물입니다. 한국고고학에서 토기, 청동기 각각의 전공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가 세분된 어떠한 전공을 한다는 이해에 앞서가지고 각각의 유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매크로뷰, 멀리 보는 것과 원거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 고대인들의 토기가 보여주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측면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은 오르도스 지역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보조선 하고요. 보조선에서 이제 이 남방 호남 지역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제 고고학을 하는 가장 큰 그 신조는 우리 영상은 멀리 볼수록 자세히 봅니다. 이제 제 전형이기도 합니다.